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레몬북스에서 출판한 이송주 작가님의 장 건강하면 심플하게 산다입니다. 여러분은 대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대장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대장은 소장에서 잘게 부서진 영양가 있는 물질이 다 흡수가 되고 나머지 물과 찌꺼기만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대장의 역할은 소장에서 넘어온 찌꺼기 중 연동운동으로 물이 흡수가 되면 배설을 하게 해주는 장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 대장 속 장내 세균이 장 건강을 좌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알레르기성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에도 장에 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내 독소가 염증과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책에는 앞부분은 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뒷부분은 그런 장을 리셋하는 방법, 좋게 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장의 중요성을 설명한 앞부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유지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는 장기가 없겠지만 대장을 다시 보게 만들어주는 장 건강하면 심플하게 산다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장 건강하면 심플하게 산다. 프롤로그. 나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3주의 기적. 몸은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니 미칠 노릇이에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다. 주로 아직 질병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방치하면 조만간 질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 분들이다. 분명 몸은 아픈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꾀병이나 엄살로 치부하기도 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장이 좋지 않아 고생했던 분들도 많지만 장이 나쁜 줄 몰랐다가 검사를 한 후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다. 아토피, 알레르기성 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 관절통, 근육통 등 얼핏 보면 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대부분 장이 좋지 않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는 분들은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런 분들 중 장 건강을 회복하고 호전된 사례는 무척 많다. 아토피가 심해 대인 기피증까지 있었던 분이 장이 좋아지면서 아토피가 눈에 띄게 호전돼 놀라기도 했고, 늘 어깨가 뭉치고 결려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분이 장이 건강해지면서 통증이 사라졌다고 좋아하기도 했다. 아주 오랫동안 장은 단순히 소화, 흡수만을 주관하는 장기로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밝혀진 장의 비밀은 상상을 초월한다. 장은 소화 흡수뿐만 아니라 면역과 해독을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각종 대사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도 거의 대부분 장에서 분비된다. 이처럼 장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현대인의 장기는 예전보다 더 취약해졌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장이 쉬면서 재충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도 크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독소가 너무 많은 것이 더 큰 문제다. 환경이 오염돼 먹거리 자체에도 독소가 존재하는 데다 음식 가공 과정에서 맛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 추가하는 각종 식품 첨가물도 독소나 다름없다. 지친 일상을 달래기 위해 기호식품으로 즐기는 술과 담배도 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대표적인 독소다. 물론 장이 건강할 때는 독소가 침투해도 쉽게 배출하거나 면역세포들이 재빨리 독소를 차단하거나 없앨 수 있다. 하지만 매일 끊임없이 독소가 장에 유입되면 제 아무리 튼튼한 장이라 해도 버티기 어렵다. 독소의 공격 때문에 쫀쫀해야 할 장 정막은 손상돼 느슨해지고 장내에는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진다. 결국 장이 약해지면서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과 해독력도 약해져 독소에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장은 일단 한번 망가지면 회복시키기가 어렵다. 장을 온전히 회복시키려면 장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장을 힘들게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 장 건강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장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주는 몰입해야 한다. 사실 손상된 장을 완전히 새 장처럼 리셋시키기 위해서는 3개월이 필요하다. 손상된 세포가 온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기까지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3주만 몰입해도 장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불편했던 증상들이 사라지고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던 병이 확실히 호전된다. 손상된 장을 회복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일단 독소로 지친 장을 깨끗하게 청소부터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를 비롯한 독소가 장에 남아있는 한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유익균을 투여해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일부 영양소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더 손상시킬 수도 있다. 장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는 유익균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장 건강은 유익균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소가 많을 때는 유해균이 더 빨리 증식하지만 장이 깨끗한 상태에서는 일주일만 유익균을 공급해줘도 효과가 나타난다. 장 청소를 하고 유익균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장은 한결 건강해진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손상된 장을 회복하려면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장을 힘들게 했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 장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만큼 건강해진다. 3주는 그동안 무관심과 방치로 장을 힘들게 했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무관심했던 만큼 더 집중적으로 장의 상태를 이해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몇 배로 노력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장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는 분들을 위해 만든 것이 3주 장 리셋 프로그램이다. 이 책은 3주 장 리셋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가능한 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3주 장 리셋 프로그램을 마치면 누구나 자기 몸에 나타나는 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주를 충실히 보내는 동안 장의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애써 회복한 장 건강을 지속할 수 있다. 장은 건강의 핵심이다. 장이 건강해지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달라진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장 건강에는 무심한 분들이 많다. 이 책을 통해 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장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몸은 괜히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웬만한 신호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필자는 후자에 속했다. 원래도 잘 참는 성격이기도 했지만 현대의학을 공부하다 보니 증상보다는 수치를 더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증상이 있어도 검사 결과만 정상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검사 결과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 즉 증상이 중요하다.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도 증상이 지속되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병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뼈아픈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필자는 출산 후 급격하게 살이 찐 적이 있다. 물론 임신을 하기 전에도 아주 가날프고 날씬한 몸매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뚱뚱하지도 않았다. 근육이 많은 편이라 흔히 말하는 표준 체중보다는 조금 더 나갔지만 너무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나름 보기 좋은 몸매였다. 임신을 하면서 체중이 늘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 체중이 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원래도 식탐이 있었는데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먹고 싶은 음식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10개월을 보내는 동안 체중이 무려 20kg이나 늘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출산만 하면 금방 원래 몸무게로 돌아갈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아이를 세상으로 내보냈는데도 체중은 고작 5kg 주는데 그쳤다. 한 달, 2달, 3달이 지나도 더 이상 체중이 줄지 않았고 어느새 나는 누가 봐도 뚱뚱한 비만인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체중이 불었는데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맞는 옷이 없고 옷을 사러 가기도 싫어 대충 아버지 옷을 입고 지냈지만 살찐 게 무슨 병이란 말인가. 지금이야 비만을 대사증후군으로 비롯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라고 보지만 그때만 해도 비만 자체를 질병이라 여기지는 않았다. 증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살이 쪄서 그런지 움직이는 게 힘들고 늘 피곤했다. 자고 일어나도 영 개운치가 않았다. 하지만 무시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만성 피로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던가. 이미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부터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에 익숙했던 나였기에 더더욱 피곤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몸의 변화를 무시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별로 많이 먹지도 않는데 몸이 잘 붓고 체중이 는다는 것으로 보아 갑상선염이 의심되었다. 갑상선염을 진단하려면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주로 한다. 혈액을 채취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갑상선 모양이 지저분했다. 건강한 갑상선은 깔끔한 나비 모양으로 보이는데 염증으로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면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크기도 커진 경우가 많다. 혈액검사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갑상선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의아하다. 아마 환자에게 건강한 갑상선 모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환자에게 초음파상에 보인 갑상선 모양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보세요. 정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 목에 초음파 기계를 갖다 댔다. 내 갑상선은 당연히 정상이고 건강하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런데 내 갑상선 모양이 이상했다. 울퉁불퉁 지지분한 것이 환자의 갑상선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어? 왜 이러지? 라며 환자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잊은 채 허둥지둥 내 갑상선을 검사했다. 여러 번 꼼꼼히 초음파 검사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그제야 나는 내 갑상선이 정상이 아님을 자각하고 혈액 검사를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고지혈증이 같이 있었다. 검사 결과를 보고 그동안 의사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반성했다. 갑상선 기능 저하로 급격하게 살이 찌는 것이었는데 그저 식탐을 주체하지 못하고 많이 먹은 탓이라고 생각했다니 부끄러울 뿐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신호를 보낸다. 무언가를 잘못 먹으면 복통, 더부룩함 등으로 불편함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나 근육 경직 같은 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린다. 이 밖에도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우리 몸은 정직하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열심히 신호를 보내도 모르는 척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우리 몸은 자가치유 능력이 있어 신호를 무시해도 원래의 평온하고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신호라도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결코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어쩌다 한번 피곤한 것이라면 괜찮지만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어쩌다 한번 설사를 하고 금방 좋아졌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설사가 반복된다면 장에 탈이 났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설령 현대의학이 질병이라 말하는 수준까지 몸이 망가진 것은 아니더라도 계속 신호를 무시하며 방치하면 질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태를 미병 혹은 반건강이라 말한다. 몸의 변화도 일종의 신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살이 찐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이고 살이 빠진다는 것은 필요한 열량보다 덜 먹고 있으니 더 먹어야 한다는 신호인 셈이다. 실제로 아무 이유 없이 급격하게 살이 찌거나 빠지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비만이나 저체중 모두 반건강 상태라고 봐야 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운이 좋았다. 만약 갑상선염 환자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내 갑상선에 초음파 기계를 대보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만성 피로를 견디며 뚱뚱한 것은 병이 아니라고 위안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당시 몸이 보냈던 신호는 비만과 만성 피로만은 아니었다. 출산 전에도 다리가 잘 붓는 편이었는데 아기를 낳고 더 심해졌었다. 부종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였는데 워낙 툭하면 다리가 부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무뎌진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차라리 신호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면 사람들은 병원을 찾는다. 문제는 신호의 강도가 그리 크지 않을 때이다. 신경이 쓰이지만 그럭저럭 견딜 만한 강도의 신호는 참다 보면 익숙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했을 때의 상태는 잊어버리고 원래부터 그런 불편한 상태였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신호에 익숙해진 몸은 질병에 더 취약하다.
신호에 익숙해졌을 뿐 신호를 발생시킨 원인은 몸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자. 아무리 작은 신호라도 말이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마다 무엇이 문제인지,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면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 장이 나쁜데 감기에 자주 걸릴까? 유난히 감기에 자주 걸리는 후배가 있었다. 겉모습은 약골처럼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는데 유독 감기에 잘 걸렸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는 통에 그 후배를 보면서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아차린 적도 많다. 한번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도 않았다. 약을 먹어도 최소한 일주일은 알아야 감기가 물러갔고 심할 때는 한 달 내내 감기로 고생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기침이 너무 오래가 혹시 폐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도 했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서로 사느라 바빠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연락도 못하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그 후배를 만났다. 나이가 들어 살짝 살이 더 찐 것 외에는 변한 게 없어 보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차에 요즘도 감기에 잘 걸리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혹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나 변비가 있지는 않니? 소화는 그럭저럭 되는 편인데 설사를 자주 하기는 해요. 왜요? 후배는 감기 이야기를 하다 왜 뜬금없이 장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지 의아한 모양이었다. 반건강상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감기 바이러스만큼 흔한 것도 드물다. 감기 바이러스는 발견된 종류만도 200개가 넘고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 예방하기도 어렵다. 그만큼 감기에 걸리기도 쉬운데 면역력이 강하면 설령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우리 몸의 면역계가 보기 좋게 퇴치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결국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에 잘 걸리는데 면역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장기가 바로 장이다. 면역세포의 70에서 80%는 장에 존재한다. 우리 주변에는 호시탐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군이 가득하다. 공기에도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균이나 미세한 중금속 가루가 떠다니고 매일 먹는 음식에도 바이러스, 기생충, 나쁜균이 붙어 있을 수 있다. 하다못해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에도 곰팡이나 진드기 같이 건강을 해치는 나쁜균이 존재한다. 너무 작아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망정이지 그 많은 유해균이나 유해물질이 눈에 보인다면 아마도 제정신으로는 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몸은 코와 피부로 호흡을 하면서 또는 음식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균과 유해물질을 받아들인다. 그런데도 대부분 무사한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계 덕분이다. 면역계는 아주 똑똑하고 정교한 시스템이다. 외부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 들어오면 즉각 경계 경보를 울리고 방어체계를 가동한다.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신속하게 파악해 그 물질을 없앨 수 있는 면역세포가 전면에 나서 무찌른다. 면역력이 강할 때는 면역세포가 적군을 쉽게 이기기 때문에 병이 나지 않는다. 면역세포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선천 면역세포와 적응 면역세포로 구분할 수 있다. 선천 면역세포는 모든 외부 침입자에 대해 비슷하게 대응하는 반면 적응 면역세포는 특정 외부 침입자만 상대한다. 선천 면역세포는 짧은 시간 동안 화끈하게 싸우고 전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면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적응 면역세포는 다르다. 일단 외부 침입자와 싸워 이기면 한편으로는 그 침입자가 다시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고 일부 세포는 기억세포가 되어 장시간 생존한다.
그래서 똑같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바로 기억해내고 재빨리 퇴치한다. 면역세포는 종류별로 저마다 역할이 다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면역세포는 호중구이다. 재빨리 출동해 외부 침입자를 삼켜 식세포라고도 불리며 수명이 짧다. 호중구 다음으로 반응하는 세포가 대식세포이다. 주로 바이러스보다 몸집이 큰 박테리아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대식세포라 불린다. 박테리아를 주로 먹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심지어 죽은 세포나 노폐물까지 먹어치운다. 호중구에 비해 수명이 길다. 선천 면역세포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세포가 자연 살해세포이다. 이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파괴하는 면역세포다. 암세포를 공격해 암이 발생하거나 증식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암 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해 재발을 억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바이러스, 세균 등의 적군을 직접 물리치기보단 적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면역세포도 있다. 수지상 세포가 그 주인공인데 우리 몸이 위험한 외부 침입자에 의해 감염되었거나 종양처럼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겼을 때 이를 인식하고 또 다른 면역세포 T세포에게 적군의 정보를 제공해 공격하도록 한다. 모양이 나뭇가지와 비슷해 수지상 세포라고 불린다. 적응 면역세포로는 T세포와 B세포가 대표적이다. T세포는 자연 살해세포처럼 특정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표적으로 독성 물질을 배출해 공격하는 면역세포이다. 골수와 가슴샘에서 만들어지고 항원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똑같은 항원이 다시 침입했을 때 발빠르게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B세포는 과거에 침입했던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다. 예방 접종의 원리를 생각하면 B세포를 이해하기 쉽다. 이 밖에도 면역 기능을 하는 세포는 많다. 이러한 면역세포들은 주로 골수와 가슴샘에서 만들어져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공급된다. 면역세포는 외부의 나쁜 침입자들과 싸우는 우리의 소중한 아군이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아군을 잘 배치해야 한다. 당연히 적군이 수시로 출몰하는 곳에는 많은 아군을 배치해야 하는데 가장 많이 적군이 침몰하는 지역이 바로 장이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약 70에서 80%는 장에 집중되어 있다. 장 다음으로 피부 아랫부분과 폐에도 면역세포가 많은데 이 또한 적군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전선이기 때문이다. 최전선이 뚫리면 후방은 순식간에 허물어진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이 약해 장에 배치된 면역세포들이 잘 싸우지 못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감기에 자주 걸렸던 후배의 경우 설사를 자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장 건강이 썩 좋지 않았을 것이다. 장이 좋지 않으니 면역력이 약했을 것이고 수시로 치고 들어오는 감기 바이러스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후배는 나의 권유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장을 튼튼하게 하는 3주간의 장 리셋 프로그램을 실천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3주가 끝날 즈음에는 속이 무척 편안해지고 변이 건강해졌다며 좋아했다. 장 리셋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을 관리하면서 지금은 환절기 때도 감기 걱정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 면역기관의 최전방, 장연관 림프 조직.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굶고는 살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살기 위해 먹는 음식에 몸에 좋은 영양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몸에 나쁜 각종 화학 첨가물도 들어있고 깨끗하게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지 않으면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도 붙어있다.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조심해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나쁜 물질이 음식과 함께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음식은 입으로 들어와 식도 위를 거쳐 장으로 들어가는데 다행히 음식물과 제일 먼저 접촉하는 장벽은 아주 똑똑하다. 음식물 중에서 영양소는 장벽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찌꺼기는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그뿐 아니라 장벽에는 장연관 림프 조직이라는 강력한 면역기관이 있다. 이 장연관 림프 조직을 구성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파이엘판이다. 파이엘판은 수많은 면역세포가 몰려있는 집합 림프절로 몸에 해로운 이물질이 들어오면 즉각 몸의 모든 면역세포에 알리는 감시병 역할을 한다. 장 속에는 200여 개의 파이엘판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소장에 집중되어 있다. 소장 중에서도 소장의 하부 5분의 3에 해당하는 회장에 많다. 소장 점막에는 용모라고 불리는 손가락처럼 생긴 돌기가 있는데 소장 중 이 용모가 없는 부분에 파이엘판이 위치해 있다. 소장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용모를 통해 흡수하지만 바이러스나 세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백질 같은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에는 파이엘판 표면에 있는 M세포가 흡수한다. 그러면 수지장 세포가 재빨리 적군에 대한 정보를 면역세포들에게 제공한다. T세포에게는 적군이 침투했으니 빨리 제거하라고 알리고 T세포는 B세포에게 항체를 만들라고 지시한다. 또한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자연 살해세포와 KT세포 그리고 바이러스와 세균을 먹어치우는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에게도 신속하게 알려 외부 침입자를 해치우게 한다. 이처럼 파이엘판은 레이더를 세우고 적군을 감시하다. 적군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깨운다. 파이엘판에서 활성화된 면역세포들은 가까이에 있는 적군들을 해치우는 것은 물론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침입자들을 처단한다. 장연관 림프 조직에 밀집해 있는 면역세포들은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군을 감시한다. 우리 몸의 면역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몸에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구분해 꼬리표를 붙여놓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들어오면 일단 싸워 없애고 다음에 또 들어왔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또 꼬리표를 붙여 표시해둔다. 그랬다가 해롭다고 꼬리표를 붙여놓은 무언가가 침입하면 즉각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면역세포들이 총출동해 공격한다. 하지만 제 아무리 장연관 림프 조직이 탄탄해도 너무 자주 적군의 공격을 받다 보면 무너질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장은 예전보다 외부 침입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 환경이 오염되고 가공식품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이 더 많아진 데다 독이나 마찬가지인 술과 담배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장연관 림프 조직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적군과 싸울 수밖에 없고 결국 지치게 된다. 우리 몸의 면역계를 강화하려면 장연관 림프 조직이 휴식을 취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가능한 한 나쁜 균이나 유해물질이 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적군과 싸우느라 약해진 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조건 책임지고 적군을 물리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장연관 림프 조직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장 건강을 체크하고 잘 관리해 주어야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다.